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도 밤새고 보고서 두 개를 끝내고 오셨다고 오자마자 진한 커피를 달라. 저는 자기 죽겠다 이랬는데요. 이렇게 바쁘지만 되게 모시고 싶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제로웨이스트 운동 좋고 하지만 이게 좀 더 깊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강의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건강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선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경상점 오픈한 거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전까지 그 쓰레기,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이제 네 건강이 위험할 수도 있어, 또는 너의 아이들이 이런 걸 쓰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연구자였던 것은 아니고 학부 때는 그 경제학을 전공하는 지금과 아무 상관없는 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환경연대에서 환경건강팀 활동을 4년 동안 했었어요. 그때 금전 선생님도 만났고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2008년에 먼저 그만두고 이제 보건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 환경건강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알려야 되고 뭐 검출 실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져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만 12년이나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아서 지금 이렇게 9살, 5살, 3살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석사 학위를 시작할 때는 석사까지 끝내고 다시 여성환경연대 와서 환경건강팀 운동을 하는 것이 나는 사회에 더 기여하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해서 그 내용만으로도 또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환경보건이라는 분야가 좀 그런 특성이 커서 그 재미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이 피탈레이트와 비스페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는 많이 잘 알려진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들입니다. 이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는 성기 기형은 호르몬 교란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 77년대에 시작해서 2005년까지 추적을 해보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들이 보고가 되었고, 갑상선 저하,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신경 발달과 관련된 것이죠. 자폐증이나 ADHD 같은 아이들의 신경행동학적 문제도 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발생률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자료이고요. 아래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서 뭐 자궁내막증이라던가 자궁근종이라던가 다양한 여성성 질환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부 긁어서 이제 10년간의 발생률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콩팥병이라고 하죠. 만성 신장 질환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물론 나이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측정이 잘 돼서 뭐 이런 걸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환경보건학자들은 이 앞에 보여드린 질병의 증가 시기와 이 화학물질의 유통, 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전 세계 화학물질 유통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와 함께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내분비계 교란과 관련된 질환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인식들이 계속되면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이제 이거는 EU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살충제 관련한 화학물질들,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캔에 들어가는 화학물질들, 그다음에 제품을 타지 않게 만드는 난연제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이만큼의 사회가 질병 부담을 지고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소셜 바디 버든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한 부분이고요. 이걸 다시 질병으로 좀 나눠보면 가장 크게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질병이어서 좀 돈이 많이 든다라고 계산된 것이 역시 이제 신경 발달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기에 신경 발달 영향을 받으면 저희가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계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이 비만, 그 다음이 조산이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불임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살충제, 난연제로 인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전부 다 GDP의 1%, 2%가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EDC를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많이 줄이면 이만큼 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건강도 훨씬 개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사실 일부분이기는 해요. 오늘은 화학물질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환경보건학에서 저희가 이런 질병을 바라볼 때 의사들은 질병이 생기면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저희는 이 질병이 그럼 왜 생겼을까? 유전적인 원인, 영양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환경 문제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이 직접적으로 독성을 미치는 부분도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환경보건학에서 화학물질 관련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환경 위해성 평가라는 이제 다 도구입니다. 아마 살충제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가 달걀에서 검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다뤘을 때 식약처에서 이 위해성 평가를 했더니 안전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는 것이 이 위해성 평가입니다. 사실 이 위해성 평가는 굉장히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려진 어떤 화학물질이 생리대 아니면 달걀 안에 있어요. 이제 그 물질이 얼마 이상 먹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둔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사람이 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달걀 안에 10이 있으면 달걀 한 개를 먹으면 몸속에 얼마가 들어가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단순 비교를 해서 이 안전 기준치를 노출이 넘느냐 안 넘느냐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위에다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살충제 달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당시 위해성 평가를 하고 발표를 했을 때 이 안전 기준치랑 제가 노출량을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전 기준치를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성으로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안전 기준치, 이제 급성 기준치라고 하는데 그 기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급성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근데 만성으로 평생 가는 노출을 기준으로 이제 안전 기준치를 만든 거는 훨씬 더 낮은 농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평생 노출되니까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달걀은 평생 먹는 거니까 이제 만성 기준치를 가지고 했겠지? 근데 뜯어보면 당시의 보도자료는 급성 기준치를 가지고 이제 위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급성 기준치랑 현재 노출 수준을 비교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 선택하는 로직 자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들의 판단 같은 걸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한계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생리대 문제인데
저희가 생리대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성들이 불편하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호소를 했지만 식약처에서는 뭐 VOC랑 뭐 프탈레이트 몇 종을 검출 실험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 위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VOC만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하니까 괜찮다고 나왔어요. 또 프탈레이트라는 물질만 가지고 하니까 괜찮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비교할 때 썼던 안전 기준치라는 게 이제 여성들이 호소하는 그 생리통이라던가 아니면 불편감 이런 거에 대한 안전 기준치가 아니고 VOC의 뭐 흡입 독성이라던가 약간 뜬금없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치이기는 한데 생리대의 건강 문제를 다룰 만한 기준치는 아니었어요. 있는 기준치가 그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런 기준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말해봤자 실제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이렇게 해서 위해성 평가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편하긴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거는 이 독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제 직접 수행을 해서 그 효과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생리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썼다가 안 쓰면 그 다른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독성이나 노출 연구로는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병행을 해서 이 건강 영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상당히 많은 화학물질들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만나고 있는데 당장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어떤 용기 전체만 보더라도 프탈레이트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PP나 PE 소재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비스페놀이라는 것도 들어있을 수 있고 역시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PVC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포장재들은 주로 비스페놀과 프탈레이트라는 것이 많이 들어있고 이제 식품과 관련돼서는 그 과부라 화합물, 불소수지라고 이제 저희가 프라이팬 같은 거 살 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인데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뭐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에도 사실 파라벤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물질이죠. 파라벤이라는 보존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살균제도 들어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먹는 의약품 같은 데도 보존제로 파라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청소용품, 뭐 가구나 장난감 이런 것들에도 이 잘 타지 않게 만드는 이제 브롬계 난연제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좀 많이 유해성이 알려져서 없어지기는 했어요. 다른 걸로 바뀌고 있지만 이 브롬이라는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막 4, 5년씩 머물러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는 물질이고요. 프탈레이트도 아주 흔하게 아이들 제품에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류는 저희가 진딧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살충제를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2가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프탈레이트는 이제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잘 상용하는 데 쓰는 그런 것이고 요즘은 금지가 됐지만 예전에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잘 섞이게 하는 용매로도 직접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프탈레이트류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DIMP부터 DMP까지가 각각의 하나의 프탈레이트 성분입니다. 이런 걸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한 종류만 쓰기도 하는데 이거 말고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분자량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이 비슷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우리 몸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스페놀 A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썼고 이렇게 고상 형태로도 이제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팔기도 하고 이렇게 액상 형태로도 나오는데 주로 이제 코팅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영수증, 감열지, 주착관, 번호표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해서 그 위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물질을 다루는 회사에서 이 카탈로그나 그 안전 보건 자료만 그냥 오픈된 것만 다운받아 봐도 생식 독성이 있다, 뭐 호흡기계 독성이 있다 이런 게 분명히 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대략 안전 기준도 정해져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이게 워낙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사람들에게는 좀 건강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물질에 대한 그 독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 프탈레이트든 뭐 비스페놀이든 파라벤이든 전반적으로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면 일단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슷하게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페놀류 물질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 5년 또는 10년도 넘게 몸속에 잔류하는 물질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금방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기는 해야겠죠. 잔류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보면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원래는 호르몬 작용을 안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또는 자기가 호르몬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어서 호르몬 활성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막 10의 마이너스 9승 농도에서도 영향을 일으키는 게 호르몬이라는 것인데, 저 호르몬 제제 같은 것도 진짜 조금만 먹으면 엄청나게 영향을 저희가 쉽게 받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아주 낮더라도 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제기된 문제인데, 이제 성인이 돼서 10이라는 이제 10의 양만큼 비스페놀에 노출되는 거랑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는 아주 아기 때 똑같이 10에 노출되는 거랑 그 독성 영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독성 연구를 하면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 영향이 점점점 나빠지는 그래프를 배웁니다. 근데 이 시기를 고민하면 그 용량에 대한 그 그래프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시기에 따라서 훨씬 적게 노출돼도 건강 영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환경 호르몬이라서 그렇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거랑 내용이 똑같고요. 아주 작은 용량으로도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분비계 교란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커서 성인으로 가면 불임부터 시작해서 뭐 비만, 대사이상 질환, 갑상선 이상 질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은 이제 최근에는 그 성성숙이 좀 빨라지는 문제라던가 아이들 비만, 알레르기 천식 반응 이런 것도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최근 연구 결과를 좀 반영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그 위해성 평가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적절한 안전 기준치를 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전 정책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인정되는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으로 하면 이제 잘 인정된 거니까 이걸로 안전 기준치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기준이 있는데, 이게 보통 간 비대라던가 아니면 간의 효소 같은 게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간 실험에 대해서 한 것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동물에 노출시켰을 때 자궁이 좀 비대해지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 독성 실험, 그 두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정책에서 인정받는 그런 공인된 독성 시험법이에요. 그런데 비스페놀 A, 저희가 악명 높은 비스페놀 A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간이랑 자궁 비대 실험을 해보니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실험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다른 독성 시험을 가지고 이런 환경 호르몬 독성을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경 발달 독성, 그다음에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보니까 확실히 비스페놀 A가 큰 포텐시, 큰 독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 봐서는 평가할 수 없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기준치를 정할 때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탈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이제 이 DEHP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규제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외에 BBGP, DEP라는 것도 많이 쓰이는데 화장품에서는 거의 다 이제 퇴출이 된 걸로 모니터링을 해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양한 피탈레이트들 물질들이 이제 서로 독성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DEP도 노출시키고 BBGP도 노출시키고 DIBP도 노출시키고 했는데 이제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세포에 어떤 화학물질들을 노출시키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되도록 세포가 작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일 낮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까지 노출시키면서 호르몬이 점점점 여성 호르몬이 증식하는 비율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류는 다 다르긴 하지만 농도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응용할 수 있는 얘기는 DEP는 뭐 향수에 쓰이고 BBGP는 뭐 플라스틱 용기에 쓰이고 DIBP는 뭐 장난감에 쓰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하나에는 규제에 맞게 쓰이지만 저희가 그 화장품 한번 쓰고 장난감 한번 만지고 그릇 한번 쓰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규제는 그거 하나하나에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성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이면 좀 묶어서 같이 봐야 되지 않나? 또는 그 혼합 축 상승 더해지는 그 양을 좀 사람 기준으로 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세포를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는 그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제브라피쉬라는 것이 실험동물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물고기를 키워서 동물 실험을 물고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 DEP, BBGP, DIBP라는 피탈레이트를 노출시켰더니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기도 하고 남성 호르몬이기도 하면서 몸속에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아지는 것이죠. 네. 근데 여성 호르몬이 문제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20대 중반이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오히려 저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느는 게 더 좋은데 이건 사람에 따라서 조절되고 이런 달라지시는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정상적인이라는 그 기준이 사실 의학적으로나 그 영구적으로 항상 그 뭐라 그러죠? 그 평균 나이에 성인에 맞춰져 있는 문제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몬 균형에 대한 문제는 그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 나이나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그 균형이 깨지면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완경이 와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호르몬의 균형 자체는 필요해서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피탈레이트에 노출돼서 막 늘린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성호르몬이라는 게 그 지질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비만이나 지질을 조절하는 곳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쪽에 인위적으로 그걸 가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자료는 뺀 것 같은데 이제 갑상선이랑 성호르몬이랑 비만 대사랑 심장 등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한쪽을 이제 무리해서 늘리면 다른 쪽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균형의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대한 문제는 따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 연구된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앞에서 보여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고요. 이제 물질만 좀 더 다양화해서 여기도 DMP, 뭐 DHP, DNOP, DIMP라는 또 다른 그 프탈레이트 물질들을 해봤더니 역시 네, 비슷하게 여성 호르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보이는 프탈레이트랑 얘네들이랑 다 합쳐지면 더 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성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많은 화학물질들이 나중에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갑상선 호르몬 교란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점점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리뷰한 결과여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DHP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프탈레이트, 그 다음에 비스페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뭐 중금속,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그다음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난연제 같은 그런 것들도 전부 이 독성 기전은 좀 다르긴 한데 갑상선 호르몬의 그 항상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PA도 비스페놀 A도 이제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에서 보신 그 그림이랑 비슷하죠. 농도가 500으로 올라갈수록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올라간다. 테스토스테론도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쥐 실험 결과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결과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스페놀 A에 노출되면 많이 노출될수록 갑상선 호르몬의 교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프탈레이트를 여러 종류를 가지고 실험한 걸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종류가 많아진 이유가 사실 원래는 DHP랑 뭐 DEP랑 몇 개만 썼었는데 이게 안 좋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서 쓰다 보니까 종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비스페놀 A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좋다는 게 막 알려지니까 기업들이 그럼 비스페놀 A가 규제가 되니까 아닌 걸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BPF, BPAF, BPM, BPAP, BPP, BPC, BPS, BPZ도 있어요. 막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가 아닐 뿐이지 독성이 없는 거를 그 기업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독성학자들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노출을 시켜서 비슷한 독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 했었는데 저희도 해보니까 이제 제일 BPA 대신 많이 쓰이는 게 BPS라는 물질이에요. 최근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BPA 프리라고 나오면 트라이탄 아니면 BPS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BPS가 BPA처럼 사실상 그 물고기에서의 부화율도 좀 떨어뜨리고 기형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하고 원래 이렇게 정상으로 자라야 할 그 제브라피쉬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이제 척추가 굽으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꼬리가 펴지지 않고 또 이제 심장 부분에 부종이 생기면 또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세포 실험을 통해서 유전적인 독성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본 건데 이게 제일 잘 알려진 그 비스페놀 A예요. 이거는 그 컨트롤 농도 노출을 안 시킨 것이고 이 하얀 부분이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결과라고 보시면 BPA는 독성이 이만큼 나타났어요. 근데 대체 물질이라고 알려진 BPC도 사실 A만큼 독성이 나타났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BPM은 A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BPS가 A보다 오히려 이 유전 독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물론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기는 했지만 이제 substitution 대체를 하는데 안전하지 않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례로 BPA가 꼽히고 있고, 지금은 근데 비스페놀 A를 대체할 만한 어떤 안전한 물질이 대두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저희가 더 안전한 어떤 선택지를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비스페놀 A의 경우에. 여기 아까 말씀드리던 사진이 있네요. 저희가 갑상 선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원래는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되면 이 성호르몬 교란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몸의 에너지 분배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깨지면 비만이랑 대사 이상 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아이들에게는 신경 발달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신경 발달에도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홍파병에도 이 갑상선 호르몬이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이게 중심인 줄 알았는데, 요즘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갑상선을 중심으로 모든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기준치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건강 영향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실제 사람을 모집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비스페놀 A가 높게 나타나고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서 적게 나타난다면 이게 비스페놀 A의 영향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들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강 영향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영향들이고, 저희가 주로 화학물질 노출이 건강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그 화학물질 노출은 사실 제품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공기 중에서 측정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는 그 혈액이나 피나 소변에서 화학물질을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실제 그 사람의 노출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이 건강 영향 지표가 나타난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높고 낮음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논문이 게재된 그 논문인데,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는 111명이네요. 111명들의 병원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이제 다른 일로 오셨는데, 산부인과 검진을 오셨는데, 자궁 근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소변증의 프탈레이트류 물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4가지 물질들이 DHP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프탈레이트가 몸속에 들어가면 발견되는 그 물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변에서 측정을 했는데, 높게 나타난 사람들이 이게 하위 25%이고요. 이게 중위수 미만 사람들이고, 이게 상위, 이게 가장 높게 검출된 25%예요. 그리고 이 까만 점은 자궁 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낮게 검출된 사람들의 자궁 근종 발생 가능성을 1로 놓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높게 검출된 상위 25%의 사람들은 거의 10배 넘게 자궁 근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조금씩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이 보이죠. 선형의 관계가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는 걸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DHP 부분은 확실히 높게 노출된 사람일수록 자궁 근종의 발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지금 그 DHP와 같은 기존의 프탈레이트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또 만든 신규 대체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물질들인데, 그 물질들도 많이 검출된 사람들이 자궁 근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분석이 됐습니다. 역시 프탈레이트 대체제도 완전히 안전하게 선택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을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좀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호르몬과 이제 비스페놀 A, 갑상선 호르몬과 프탈레이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거는 이 벤조페논 3라고 하는, 이거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그 하와이에서 선크림 사용 금지하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런 호르몬 교란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에게서 BP3라는 벤조페논 3가 많이 검출된 사람이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지고, 여기도 T4네요. TSH라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낮아지면 자극이 돼서 높아지는 TSH 호르몬이 높아지고 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거는 DHP 대사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프탈레이트랑 벤조페논이 갑상선 호르몬 교란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구 집단 연구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그 환경부에서 국민 환경보험 기초조사라고 해서 그 2년, 3년에 한 번씩 5, 6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생체 시료를 수집을 합니다. 혈액도 수집하고 소변도 수집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때 건강검진도 받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될수록 원래 이제 항상성을 지켜야 하는 TSH라는 갑상선 호르몬,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농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비스페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아기들, 그리고 엄마에게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좀 변화하는 것도 저희가 관찰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그 병원에 가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면 TSH를 먼저 검사를 하고 이게 이상 범위인지 아닌지 먼저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게 넘어서면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에서 T4도 측정하고 T3도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대상으로 한 분들은 다 정상 범위이기는 했어요. 정상 범위이지만 이제 프탈레이트나 뭐 비스페놀이나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평균적으로 이제 더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노출되는 경향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화되거나 아니면 좀 더 대규모로 확장이 되면 프탈레이트로 인한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 교란 영향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 네. 해도 되죠? 네, 네. 그럼요.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구체적으로 프탈레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품이 뭐가 있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플라스틱 소재로 된 모든 생활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다이어리 같은 걸 쓰게 하고 저희가 소변을 측정을 해서 추정을 해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 좀 많이 프탈레이트가 높아진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그 전에 뭘 했느냐, 뭐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을 마셨다거나, 그 다음에 큰 게 배달 음식 해먹고 테이크아웃 해먹고 외식하는 경우 굉장히 변화가 좀 커지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프탈레이트뿐만이 아니라 비스페놀도 그렇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뭐 조사 결과가 있는 건 아닌데, 비스페놀 같은 것도 네, 실제 우리 집에서 먹는 재료들의 용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식용유 뭐 그런 거에서 별로 프탈레이트 이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비스페놀도 그렇고. 근데 이제 파스타 집에 가서 이제 오일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 오일이 보통 그 식자재로 대량으로 판매되는 오일은 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캔에 큰 캔 같은 거 이렇게 담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할 만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확실한 거는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용기, 아니면 요즘 이제 다 시켜 먹는 배달 음식 다 일회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게 상당히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생수통 말씀하셨는데요. 생필품이요? 네, 생수통. 아, 생수통, 네. 뭐 15리터나 18리터짜리 그 말통을 아, 네. 저희가 이렇게 매번 새 거가 아니고 재활용하죠. 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것도 그 재질이 PP거나 LDP, HDP 이런 거는 사실 프탈레이트가 막 용출되는 재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조사해보면 프탈레이트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가 사실 순수한 한두 가지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섞여 있는데 섞여 있는 경우에는 조금의 이제 오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긁히게 되면 좀 더 많이 이제 용출이 되는 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용기를 쓰다가 많이 긁힌 다음에 그 내용물을 분석하고 이런 식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진짜로 얼마나 피탈레이트, 비스페놀 이런 게 용출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이 부족해요. 저희가 해본 거는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이거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저 플라스틱 생수병 있는데 여기에 재질에 디메틸렌 테레 플탈레이트가 적혀 있어요. 그럼 맞아요? 네네. 이거는 그 기존의 프탈레이트는 아니고요. 대체 프탈레이트로 사용이 되는 종류인데 제가 아까 그 자궁근종이랑 말씀드리면서 대체 프탈레이트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성 시험 결과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유해성 평가 결과도 없고 안전한지 아닌지를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대체 물질 중에 하나여서. 근데 제 느낌은 이제 기존의 DHP, BPH랑 엄청 악명이 높았던 이런 것보다는 대체라고 하면서 쓰는 것이 안정성 검사는 완전히 안 되긴 했지만 조금 더 독성이 낮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안심하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용출량에 대한 내용물 안에 사실 피탈레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배달시켰을 때 그 음식 안에 그다음에 랩으로 싸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그 음식 안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은데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실천을 하게 한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해봤습니다. 캔 음료나 캔 식품을 평소에 드셨다면 3일 동안 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담긴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장 볼 때도 포장이 플라스틱 안 된 거를 사용을 하세요. 장 볼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배달 음식, 외부 음식, 그 다음에 가공식품류 전부 먹지 않도록 하고 페트병 생수도 마시지 말라라고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평소의 비스페놀 A 농도였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실천을 어느 정도 잘 한 사람들, 이걸 보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전체고 잘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한 사람들을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60% 가까이 비스페놀 A 농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통 안에 있는 음식이나 물 같은 걸 다 조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실천을 안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만큼이나 빠졌다는 것은 이제 이걸로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죠. 이 연구는 조금 더 극단적인데 그 템플스테이 가시는 분들 템플스테이 가기 전에 소변을 받았고요. 5일 동안 가공식품도 하나도 안 먹고 그런 육식도 안 하잖아요. 5일 후에 이제 받았어요. 이분들은 저희가 15명 정도인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의 2명 빼고는 다 감소를 해서 80% 넘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육류 같은 게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지질 성분,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조금 더 많이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랩에 싸놔도 상추에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육류에는 잘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서 오는 화학물질 노출도 조금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앞서 보인 이 가족들, 엄마와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이어리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들 이 15번 가족은 엄마와 아이가
10단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잘 실천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실천을 하는 동안에 BPA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다이어리를 봤는데 이제 재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는 했지만 이 중재 기간 3일 동안에 계속 먹은 것이 장조림하고 그다음에 닭백숙하고 장조림을 거의 하루에 2번씩 3일간 계속 드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면 이제 다이어리로는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추하건대 그 닭백숙도 집에서 만들었고 장조림도 집에서 만들었다면 그걸 사올 때 아무래도 육류니까 육류에서 어떤 오염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배달음식 외식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너무 확연하게 이제 중재 실천하기 전, 그다음에 중재 실천한 후에 엄청나게 높아진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전후에 먹은 걸 제가 뽑아봤어요. 논문 때문에 영어로 쓰긴 했는데 그 군만두라던가 그다음에 이 김밥, 그다음에 인스턴트 쌀국수, 그다음에 그 중국집 배달 음식. 이후에 중재할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중국집에서 배달도 시켜 드시고 이틀 동안 열심히 외부 음식을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물 끓여 먹을 때 원래 플라스틱 그 전기보틀에 끓여 드시던 분인데 중재 실천하는 동안에는 안 하시고 다시 중재 끝나면은 그걸로 끓여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것도 좀 BPA 노출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이분도 이 빨간 게 엄마고 파란 것이 아이인데 아이는 그 집에서도 그렇고 실천을 잘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서도 엄마가 사준 도시락 먹고 잘해서 잘 줄어들었는데 엄마가 외식을 하셨더라고요. 중재 기간에. 근데 외식한 것도 막 엄청난 건 아니고 그 뭐 오일 파스타라던가 그 다음에 쌈밥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BPA가 많이 노출되는 걸 볼 수 있었고 이후에도 뭐 중국집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이런 높아지는 경향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실증적인 연구인 것 같고 실제 용출량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용기에 뭐가 들었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밝히고 있지도 않고요. 질문을 주신 덕분에 훅 뛰어넘어서 앞까지 왔는데 사실 계속 그 인고집단 연구여서 비슷비슷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이런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환경호르몬 얘기를 하면서 다루는 게 아직 그 규제의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해서 이렇게 몸속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린이 용품에도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중금속도 그렇고 프탈레이트도 그렇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0.1%가 넘으면 안 되고 그 0.1%에 해당되는 프탈레이트가 6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0.1%로 진짜로 아이들도 다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가지 지정된 프탈레이트 말고 다른 걸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규제를 하면서 밑에 비고를 넣어놨는데 경고 문구를 쓰면 이 0.1%를 넘어도 괜찮아요. 경고를 썼으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지 라고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거죠. 제가 사진은 안 넣었는데 간혹 아이들 장난감이나 용기 같은 걸 사다 보시면 그 경고, 이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으니 아이들이 입에 넣거나 빨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저는 그게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냥 단순한 경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규제를 안 받는 거에 대한 문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어린이용품 별도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고 문구 때문에 좀 아직까지 사용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연령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고쳐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장난감 같은 걸 사다 보면
그 사용 연령 만 몇 세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어린이 용품의 규제를 받으려면 만 13세 이하여야 하고요. 제품에 만 14세 이상이라고 적으면 이제 어린이 용품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우개라던가 이제 크레파스 색연필 같은 거 어린이들이 흔하게 쓰는 용품인데 거기에 이제 만 14세 이상 전문가용이라고 적으면 어린이용품 규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사용 연령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랑 같이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린이 용품만 딱 쓰면서 살지 않아요. 사실 이 어린이 용품 그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어린이 변기 커버, 뭐 어린이 식탁 의자 이런 거에도 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뭐 변기 커버는 한 만 3세 지나면 안 쓰고 또 뭐 식탁 의자도 한 5살 이상 되면은 안 쓰고 어른도 똑같이 쓰니까 딱 보시기만 지킨다고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엄마로서 계속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도 아직 존재합니다. 제가 성분을 굉장히 잘 읽어보고 샀는데 친환경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요. 새로운 PVC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봤는데 사주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셋째가 오리를 너무 좋아해서 사줬는데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향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향성분이 적혀있는 걸 알았으면 저는 안 샀을 텐데 왜냐면 뭐 머스크를 비롯해서 되게 유명한 향성분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고 이제 알레르기, 뭐 천식 반응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분 표기가 다 되지 않아서 이런 걸 모르고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도 존재를 합니다. 대체 물질이 진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포지티브 리스트인 것 같아요. 화이트 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성분만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 포지티브 리스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사용 제품 규제에는 이 물질은 쓰지 마세요, 이 물질은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비스페놀 A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만 아니면 되니까 다른 더 독한 물질을 넣어도 규제상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EU에서는 많은 제품들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살생물제나 살충제는 워낙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들로 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이것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위해성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걸 다 믿을 수는 없고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위해성 평가를 할 때 독성 기준치하고 노출량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노출량 계산을 위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출량이나 내용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자체도 없지만 또 이 내용물이 사람들에게 몇 그램이나 오고 몇 번이나 오는지 정보를 알아야 곱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점.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번 쓰겠지 아니면 몇 그램 쓰겠지 평균적으로 그런 값을 사용해서 쓰는데 더 많이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염도 자료도 계속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문제. 독성 영향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공인된 시험법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모르는 부분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흡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서 위해성 평가를 잘 못하는데 단적으로 그 생리대 문제도 분명히 이 일반 진피가 존재하는 피부랑 구강 점막 그다음 외음부 피부는 그 성상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가 없어요. 외음부로는 화학물질이 몇 퍼센트나 흡수되는지, 입으로는 몇 퍼센트나 흡수되는지 작년엔가 새로 실험해서 나온 결과를 제가 봤는데 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반 피부를 가지고 실험한 값으로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소평가될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이 구강점막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반 피부보다 한
3배, 4배 훨씬 높게 실제로 흡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외연부로 노출되는 화학물질도 더 많이 노출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죠. 네. 우리 막 테이크아웃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먹는데 거기도 뜨겁게 막 네. 라면처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에도 이렇게 막 많이 아까 입 안에 들어가면 체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그거를 직접 용출 실험을 해본 거는 아닌데 예전에 그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안에 코팅제로 이제 뭐 가브라 화합물 같은 걸 쓴다는 검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것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 물론 커피를 이런 피부로 마시진 않으니까 비교는 못하는데 어쨌든 직접 먹는 거 100% 흡수가 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머금었다가 뱉어도 이제 구강 점막으로 많이 흡수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가글을 시키고 뱉게 했거든요. 뱉고 헹구게 했는데도 몸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테이크아웃 부분은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저희가 먹으니까 먹으면 어쨌든 100% 흡수돼서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독성에 대한 거는 크게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해성 평가라는 좋은 툴도 있고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진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지만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 케미칼 1, 2, 3, 4, 5, 6 하나하나는 안전한 용량을 정해도 이 6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 또 장난감, 화장품, 실내 공기질 다 하나하나 규제해서 맞춰도 장난감 쓰고 화장품 쓰고 실내 공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혼합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매체 규제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 논문이 올해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자들도 이런 부분을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유럽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맞아요. 네, 그런데 정책 규제에 이 과학적인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분들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이 부분 여러 가지 물질이 노출되면 상승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알려졌는데 막상 정책으로 가면 굉장히 빈 부분이 많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정책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거고 아직 네, 이걸 고려해서 정책이 만들어진 사례는 없고 EU에서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연구도 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고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에게도 오겠죠, 빨리. 그 사이에 물론 이 혼합 노출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And I don't wanna be lonely when winter is freezing and trees start to bolt. And I don't